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송나라가 실컷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 여진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은 금나라 애들이었죠. 걔네들한테 패배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이 되었고요. 이 여진과 남송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어디 확인을 할 거냐면, 이 여진, 남송 모두가 이제 한꺼번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몽골의 등장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몽골의 등장, 그리고 몽골의 발전, 그리고 몽골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 다음에 이 몽골이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이 됐든 이 여진이 되었든 이 중국 땅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얘네들은 이 송나라가 이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중국 문화에 반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얘네들은 맨날 말 타고 다니고 고생했잖아요, 그쵸? 추운 지방에 살면서 고생했잖아, 그치? 근데 중국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야, 송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정말 놀 것도 많고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도 야, 우리 이제부터 말 탈 이유 있니? 이렇게 추운 데서 살 이유 있니? 우리도 그냥 중국처럼 다 버리고 그냥 발전해 나가자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아니야, 그래도 전통을 유지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결국 얘네들끼리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 싸우게 되니까 결국 점점, 여러분 항상 이야기했었죠. 이 뭔가 나라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된다고? 바로 쇠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란도 여진도 둘 다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거란, 여진, 이 지금까지는 이 두 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저기죠, 이 사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애들, 사막 초원에 살던 이 몽골 부족들 중에서, 얘들이 몽골 부족입니다. 이 태무친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이는 이 어린 나이 때부터도 여기 워낙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로 먹고 살 걸 찾기 위해서 싸움이 되게 치열했어요. 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이 싸움에 밀렸던 태무친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 부족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얘가 이제 부족에서 쫓겨나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살게 된 거야. 자, 이 거지꼴이 돼서 살게 되니 얘가 이제 뭘 느끼게 되었느냐? 아, 진짜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내가 진짜 힘을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막 형제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점점 힘을 키워서 이제 몽골 부족을 다 자기 발밑에 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쌓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힘을 쌓은 뒤에 자기들끼리 서로 중국이 되냐 마냐로 막 싸우고 있던 거란, 여진 이런 애들 다 압도한 다음에 이 엄청나게 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세계 정복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세계 정복을 시작하게 된 이 태무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위대한 왕이란 뜻의, 위대하다는 뜻이 있죠. 위대한 왕이란 뜻의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칭기즈칸은 바로 이때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칭기즈칸이 데리고 다니던 몽골은요, 이 말 그대로 초토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초토화 정책이 어떤 거냐? 이 칭기즈칸은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족을 먼저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독살당했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뭐 다 죽이는 거 알겠지? 얘가 힘은 세니까 다 완전 초토화 박살을 내는 거죠. 박살을 낸 다음에 조건만 맞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칭기즈칸이 제시했던 조건이 뭐냐? 바로 이 수레바퀴보다 작은 애들이면 살려준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애기들 빼고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남은 애기들은 이제 자기 부하로 데려간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서 주변 부족들이 야, 얘 몽골 애들 완전 사람 죽이는데 미쳤다. 얘들이랑 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몽골인이라면 막 다 내쫓아 버리는 거야. 다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누가 분노했느냐? 칭기즈칸이 야, 우리 부족이 뭘 했다고? 그냥 원수를 갚은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하고 이 찾아가가지고요. 이 당시 자기네 부족 몽골 애들이 다 내쫓았던 부족 장 머리를 잡아와가지고 여기다 은을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이 아주 뜨끈뜨끈한 은을 그대로 들이부어가지고 눈, 코, 입을 다 막아버렸대요. 그러고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다가 걸어놨다고 합니다. 니네도 얘처럼 몽골 애들 내쫓고 못살게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문을 내가지고 아무도 자기들한테 덤빌 수 없게 만든 거지.
칭기즈칸 시기 때 이미 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손에 넣을 영토에 비하면 넓은 건 아니지만 원래 이 구석에서 요만큼 제대로 둬서 못 살던 칭기즈칸이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혔구나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제대로 된 이렇게 넓은 영토를 통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칭기즈칸이 자기 자손들한테 땅을 적당히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적당히 나누어 주고 걔네들을 칸이라고 부르면서 자, 너희도 앞으로 몽골의 땅을 잘 유지하면서 통치를 해라 라며 이 몽골을 4명의 칸이 다스리는 제국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냈다 몽골이 통치한 나라는 맞는데 이제 각자 칸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왕, 황제 같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다스린 나라로 이 쪼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 학습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몽골족은요, 이 몽골 고원의 초원지대, 아까 얘기했던 이 빨간색으로 칠했던 지역 있죠?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입니다. 여러분, 유목은요, 가축을 키우는 걸 말합니다. 그죠? 가축을 키우는 건데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요, 이 유목이라는 거는 가축을 키울 때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나는 데를 막 쫓아다니면서 키우는 거죠. 자, 그랬던 몽골은 13세기 초에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을 통일하게 되었고요. 이후 위대한 왕이라는 뜻의 칭기즈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기마병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 세계 정복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후 자손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면서 4명의 칸, 얘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또는 황제 이런 뜻입니다. 겠죠? 자, 왕이나 황제가 나누어 통치하는 4개의 칸이 있는 나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개의 칸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4개의 칸 중에서 중국 지역의 칸으로 올라온 게 바로 여기 깜빡 있는 중국 지역에 있는 칸으로 올라온 게 바로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자, 이 쿠빌라이 칸은요, 이 남송 정복에 크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르게 생긴 유럽 애들보다는 농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생긴 것도 크게 차이 안 나는 고려, 중국 이런 애들을 정복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쿠빌라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몽골 애들은 지금까지 말 타고 다니던 애들이고 얘들은 농사 짓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얘들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얘들이 내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몰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 쿠빌라이 칸은요. 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원 근처에서 말 타고 다니는 근처에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농사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자. 천도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자, 이렇게 초원에 있는 카라코름이라고 하는 데 살았는데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수도를 완전히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궁전 같은 데를 짓고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몽골이 옮겨간 수도를 대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은 이 대도가 바로 베이징이 됐습니다. 중국의 수도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중국인들을 통치하려면 겉으로도 뭔가 중국인처럼 불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나라 이름도 황제 이름도 중국처럼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치? 지금까지 황제를 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땡땡 조 같은 표현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고요. 나라 이름도 몽골 이거 중국식 표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바꿉니다. 뭐라고? 원이라는 칭호를 써서 마치 중국이 있는 나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한 몽골 결과적으로 남송, 금나라 다 멸망시키고 중국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하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거란 여진이 망한 이유가 뭐였죠? 중국처럼 되자. 이런 얘기 하다가 얘네들이 망한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쿠빌라이는요, 중국을 우리가 차지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몽골처럼 살다가 가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문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않고 오히려 나라의 중요한 일은 다 몽골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먹이는 여러 서역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서역 사람. 서역 사람이라는 얘기는 서쪽에 있는 유럽인들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좋게 써주지만은 얘네들은 지배 계급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특히 한족이 중국인이거든요. 중국인한테는 절대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역시 중국인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체제를 우리가 몽골 제일주의라고 부르고요. 몽골은 지배계급이, 나머지 중국인들은 피지배계급이 되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요, 몽골은 정말 너무너무 넓었어요. 너무너무 넓어서 4명의 칸이 나누어 통치를 해도 사실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몽골인들, 아무리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년 만에 그 농사에 익숙해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이 바로 농사의 가장 중요한 강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물을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중국인들은 몇 천 년 동안 강 근처에서 살면서 알았는데, 몽골 애들은 여기 강이 어딨어, 그런 거 없잖아, 그치?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홍수가 나도 이거를 처리를 못 해주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는 거야. 야, 역시 농사 안 해본 애들이 나라를 제대로 못 이끈다. 야, 너네 이대로 제대로 나라 운영 못 할 거면 그냥 다시 초원으로 꺼져 하면 몽골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애들이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되자 몽골 칸들, 황제들도요, 야, 부처님한테 빌자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처님이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점점 화가 나겠죠, 그렇죠? 화가 나는데 부처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잔치를 열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폭발하는 거야. 왜? 세금이 올라가잖아. 부처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는 거 보니 이제 열불 터지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홍건적의 난이지, 그치? 홍건적의 난으로 결국 몽골이 쇠퇴하게 된다는 거 하나 확인해두고 우리 학습지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황제로 즉위를 하고 수도를 대도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도는요,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징. 자, 이후에 국호를 중국시로 고쳐서 원나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송까지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차지했는데요. 자, 얘네들은 민족에 따라 차별 대우를 했으면 특히 중국인은 차별하고 몽골인은 좋아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체제를 우리가 몽골 제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후 경제 혼란, 자연재해까지 특히 홍수가 아주 자주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몽골은 이렇게 해서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됐다는 거는 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중국의 나라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서양, 유럽 이런 데 가려면요, 다른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자, 다른 나라에 가려면 이 나라는 또, 야, 너 우리나라 왜 왔어? 너 조사해야 돼. 라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게 됐고, 여기서 가까스로 잘 통과를 해도 또 그 다음 나라 가서, 야, 너 우리나라 왜 왔어? 너 뭐 문제 있지? 너 죄 지은 거 있지? 하면 자꾸 시비를 걸게 되더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아우 치사해서 나 유럽 안 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몽골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두 한 나라야. 저런 검사를 안 해도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행이라는 게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세계 여행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지. 이때 여행은요, 근데 국내 여행이라도 몇 년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국까지 가려면 진짜 그냥 늙어 죽는 거야. 자, 그래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 뭘 타고 다녀?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말도 생물이잖아, 생물. 동물이잖아요. 오래 뛰다 보면 좀 쉬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때 중간중간에 여행하는 말과 사람을 쉬게 해주는 그런 특별 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관을 우리가 역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잠깐 말 쉬고 또 가다가 말 쉬고 이러는 동네를 우리가 역참이라 부르는 거죠. 이 역참에서 등장한 말이 지금까지도 있는 바로 역입니다. 역. 여기 보이죠, 여러분? 둔촌동역, 강동구청역 할 때 그 역이 바로 이 역참에서부터 등장한 말입니다. 그죠?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송나라 시기 때 개발되었던 여러 발명품들. 이거 뭐야? 이거 나침반이죠. 화약,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여행을 타고서 유럽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나침반은 신항로 개척을, 그 다음에 화약은 더 이상 창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활판 인쇄술은 나중에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을까는 3학년 때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몽골 애들도 정착해서 살게 되니까 어쨌든 뭐 농사를 위해서든, 농사를 잘 못 지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짓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이 전쟁을 하려던가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뭔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얘네들이 마음에 들었던 종교가 뭐냐. 바로 얘네들과 비슷하게 이 말을 타고 다니던 이 동네가 티베트라는 동네인데요. 이 티베트 애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동물 키우는 게 다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 티베트 애들은 바로 아래쪽에 네팔에서 부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라는 불교를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티베트인의 불교 라마교를 몽골인들이 열심히 믿게 됐습니다. 아까 불교 행사하다 나라 망할 뻔했다 그랬지, 그치? 그게 바로 라마교 얘기였습니다. 자, 또 여러분 몽골 애들이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서 생긴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슬람 애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중동 지역 여기 메소포타미아 있었습니다. 기억나? 이 메소포타미아 미안해 오타가 났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너무 평지가 많아가지고 항상 밤마다 살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얘네들의 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달, 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 그랬습니다. 천문학이 크게 발달했었다라는 내용 우리 예전에 한번 확인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요, 여러 사람이 오고 가다 보니까 상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상업이 크게 발달하다 보면은 장사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돈이지, 돈. 돈 이때는 뭘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금이 정말 중요한 상품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은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금을 아예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직접 금을 만드는 방법 없을까? 금을 만드는 기술, 연금술이라는 거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연금술은 여러분 실제로 개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개발됐으면 금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겠죠. 여러분 연금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또 무엇이 변화가 되었느냐. 이 연금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납, 철, 구리 이런 거에다가 이 모종의 온갖 물질을 섞으면 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이때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을 많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화학이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질소니, 뭐 수소니, 뭐 이런 걸 막 섞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알코올 같은 거, 여러분, 알코올.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알코올을 이때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같은 것도 이때 얘네들이 온갖 물질을 섞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 같은 거 엄청 발달한 거고요. 과학 중에 화학도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온갖 물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를 열심히 연구했으니 수학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몽골 애들은 얘네 과학 기술을 막 갖다 썼습니다. 어디다가 갖다 썼느냐? 이게 바로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잡초 뽑고, 수확할 때, 바로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수학 과학이 언제 쓰이나 잠깐 볼게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모내기하고 언제 잡초 뽑고 언제 수확하느냐입니다. 이 언제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언제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요. 연도수 있지 그치? 연도 있고 몇 월 있고 며칠이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며칠은 하루가 24시간이지, 그치?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24시간이라는 거는 기준이 뭐야? 해가 떠서, 져서, 다시 뜰 때까지가 24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뜬 게 언제고, 해가 진 게 정확하게 언젠지를 확인하려면 이 해 높이를 아주 수학, 과학, 천문학 지식 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과학으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중국은 이렇게 엄격하게 막 수학을 막 1, 2, 3, 4를 다 계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라비아 애들은 이게 된 거야. 자, 그쵸? 중국식 계산으로는 점점 날짜가 막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잘 몰라가지고 점점 날짜가 어긋나는 거야. 24시간이 그냥 20시간으로 계산했다가 막 23시간으로 계산했다가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날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10월인데 한겨울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사 망하겠죠. 그쵸? 그래서 몽골은 이 농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달력을 아라비아 사람들의 정확한 계산, 달과 별 보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주 정밀한 달력인 수시력을 개발해가지고요. 거의 지금과 비슷한 날짜, 시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 나중에 세종대왕이 야, 우리도 저거 좀 갖고 와보자 해서 조선의 달력에도 이용이 됐습니다. 자, 언더스탠 되겠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학습지 하나 확인을 하고 수업 마칠게요. 보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로 중간에 역참이 만들어졌다.
귀족들 사이에는요, 라마교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천문학, 수학, 여러 자연과학이 전해지면서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사용됐고요. 나침반, 화약, 인쇄술 같은 것도 유럽에 전해졌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